그 집은 가까이 하지 마. 이사 오자마자 들은 첫 마을 사람들의 충고였다. 골목 끝, 오래 방치된 2층 주택.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창문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낮에는 그냥 폐가 같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랐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낡은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짧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울음. 으윽 엄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담장 너머로 집을 힐끗 보던 내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세댁, 괜히 그 집 쳐다보지 말아요. 어젯밤에 혹시 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다. 듣지 못한 걸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 그러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술에 취한 동네 아저씨 2명이 지나가다 내 얘기를 들었다. 그 집 얘기야? 허허,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지. 야, 입 다물어라. 쓸데없이 말하면 곤란해진다. 그들은 내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묘한 불안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시계가 정확히 11시 37분을 가리키자 또다시 그 소리가 울렸다. 으아앙 엄마. 울음은 집 안 깊숙이에서부터 새어나왔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또 들었어. 진짜 아이 같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경찰에 맡기면 되잖아. 어제 신고했는데 오지도 않았어. 장난 전화로 치부하더라고. 그럼 더 이상 어쩔 건데? 괜히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귀엔 아이 울음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어둠 속 집을 바라보았다.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창문, 그러나 분명히 울음은 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저 안에 있다. 스스로 중얼거린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골목 입구에 서 있던 동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그 집에 관심 두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다. 한밤중에 들린 그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접수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주민들 말로는 오래 비어있는 집이라던데요. 아이가 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나는 손에 힘을 꽉 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37분마다 울음소리가 시작돼요. 그냥 바람이나 동물 소리 같진 않았어요. 경찰관은 피곤한 듯 서류를 뒤적였다.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신고가 있었는데 가보면 빈집이더군요.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난이라뇨?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게다가 집 앞에서 젖병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누가 버린 거겠죠. 폐가에 별별 쓰레기 다 버려져요. 일단 기록은 남겨두겠습니다. 기록만 남긴다니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당장 출동해 주실 순 없는 건가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범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요. 차가운 답변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내가 미친 건가? 정말 없는 걸 들은 걸까? 그때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또 그 집 얘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갔는데도 다 무시하더라. 하지만 난 확실히 들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해.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괜히 오해만 산다니까.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될 거야. 그럼 그 울음소리를 그냥 외면하라고? 혹시 진짜 아이가 갇혀 있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너만 신경 쓰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눈빛 속에도 불안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끝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시계를 옆에 두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 으앙 엄마. 정각 11시 37분.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남편이 뒤따라와 화를 냈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해. 그건 그냥 환청이야. 하지만 내 귀엔 울음이 너무도 뚜렷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경찰이 안 믿어도 남편이 말려도 나는 끝까지 확인할 거야. 누군가는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출렁거렸다. 나는 다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시계 바늘이 11시 37분을 가리키자 어김없이 그 울음소리가 시작됐다. 엄마. 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집 앞 골목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 긴장감이 더했다. 폐가 현관 앞 먼지가 쌓인 계단 위에 작은 물체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낡은 아기 젖병이었다. 입구 근처엔 누군가 드나든 듯 흙발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동네 경비 아저씨였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젖병이에요. 누군가 이 집에 드나드는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는 얼굴이 굳으며 젖병을 흘끗 보더니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거 괜히 들여다보지 말아요. 남일에 끼어들다간 더 곤란해져요. 곤란하다니요? 분명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엔 분명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떠나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여기 집 앞에 젖병이 있어. 누가 분명 아이를 두고 가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제발 그만 좀 해. 경찰도 무시했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냥 무시할 순 없어. 나만이라도 확인해야 해. 제발 집으로 들어와. 나 무섭단 말이야. 남편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담장 옆을 천천히 돌며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어둠 속 유리창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이 깜빡였다. 손전등 불빛 같았지만 금세 사라졌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분명 누군가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쿵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이 멎어버렸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다가왔다. 누구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밤새 찍은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창문에서 확실히 불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인기척과 함께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화면이 흔들리며 끝난다. 나는 곧장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어젯밤에 분명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아줌마도 알고 계시죠?
저 집에 누군가 드나드는 거. 그러나 아주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 손목을 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집 얘기 꺼내지 마. 당신까지 위험해지고 싶지 않다면. 위험하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말했잖아. 묻지 말라고.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내 주위를 살피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혼란스러움에 시장으로 향하니 몇몇 주민들이 수군대는 게 들려왔다. 새로 이사 온 저 여자, 또 그 집 얘기하나 봐. 괜히 들쑤시다간 안 좋은 꼴 당할 거야. 나는 다가가 따졌다. 왜 다들 숨기세요? 분명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자 노인이 낮게 말했다. 아가씨, 세상에 알면 안 되는 일도 있어. 동네 평화 깨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평화요? 아이가 울고 있다니까요. 없어, 그런 건. 노인은 시선을 피하며 등을 돌렸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 또 동네에서 소란 피웠다며? 당신도 들었잖아. 울음소리. 근데 왜 나만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거야?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어.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낙인 찍히고 싶어? 낙인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만약 그 집에 진짜 아이가 있다면?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 폐가를 바라봤다. 모두가 외면하고 나만 진실을 좇고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집에 가까이 하지 마. 이미 늦었어.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뚝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동네 사람들의 침묵, 남편의 외면, 그리고 정체 모를 경고. 이제 확신이 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경고 전화, 주민들의 침묵, 남편의 외면, 그 모든 게 오히려 나를 더 밀어붙였다. 오늘 끝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긴 나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섰다. 폐가 안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밑 마룻바닥은 삐걱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낡은 소파 위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구석엔 버려진 장난감 곰 인형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눈이 없는 곰 인형의 빈자리가 유난히 섬뜩했다. 그때 뒤쪽에서 탁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며 천천히 발소리를 따라갔다. 낡은 방문을 밀자 작은 방 안에 긁힌 흔적이 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발버둥치듯 긁어댄 자국. 나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그 집 안에 있어. 뭐? 미쳤어. 당장 나와. 지금 몇 시인데 거길 기어들어가. 여보, 여긴 뭔가 있어. 벽에 손톱 자국이 잔뜩이고 장난감도 그리고 냄새가 이상해. 그만해. 지금 나가 당장. 안 돼. 확인해야 해. 통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흑 엄마.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방 구석 장롱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려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장롱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안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 낡은 테이프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뒷면에는 짧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2013년 실종.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손전등을 휘둘렀다. 하지만 어둠만 가득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나는 장롱 옆 벽을 두드리다가 희미한 울림이 다른 것을 눈치챘다. 비어 있어? 벽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벽을 두드릴수록 확실해졌다. 안쪽은 텅 빈 울림을 냈다. 숨겨진 공간이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전등 불빛을 따라 벽을 더듬었다. 그러다 작은 균열 틈을 발견했다. 망설임 끝에 힘껏 밀자 석회가루가 부서지며 좁은 입구가 드러났다. 그 안은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휴대폰을 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벽 뒤에 공간이 있어. 지하실 같은데. 뭐라고? 제발 나와, 제발. 지금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냥 거기서 나와. 아냐. 경찰은 안 믿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남편은 울먹이며 외쳤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널 어떻게 해. 통화를 끝낸 나는 몸을 움츠리고 좁은 입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습한 공기, 곰팡이 냄새, 바닥을 스치는 차가운 물기.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등을 떠밀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벽에 걸린 무언가를 비췄다. 낡은 어린이 운동화 두 켤레.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머리카락 뭉치. 나는 숨을 삼켰다. 여기 누군가 있었어. 멀리서 덜컹 소리가 울렸다. 녹슨 철문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손전등을 비추니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바닥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쪽 팔이 찢겨져 있었고 천 안쪽에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오지 않아. 아빠가 자꾸 나를 여기에 두고 나가. 무섭다. 너무 무섭다.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정말 아이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여기 왜 들어왔어? 낯선 남자의 낮고 쉰 목소리. 나는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누구냐,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과 인형을 번갈아 비췄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 누구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초췌한 얼굴, 그러나 낯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며 천천히 다가왔다.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몰라야 할 집.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이 아이의 물건들 다 당신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웃기 시작했다. 남들은 다 버렸어. 하지만 난 지켰지. 여기가 그 애들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애들이라니, 그럼 진짜로.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도 아마 알 거야. 내 집 뒤쪽에서 그날 들려온 울음소리. 다 여기로 흘러온 거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년 전 내가 어린 시절 들었던 미약한 울음소리. 부모에게 말했지만 무시당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세상이 그 애들을 버린 거야. 나는 그냥 지켜줬을 뿐이야.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번들거렸다. 동시에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튀어나왔다. 녹슨 칼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도 알아야겠지. 진실은 항상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니까. 나는 급히 뒤로 물러섰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일기장을 꽉 움켜쥐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난 이걸 다 밖으로 가져갈 거야. 경찰에 넘길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그 자식들이 다 묻어버린 일인데?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가 울렸다. 숨이 가빠졌다. 손전등 불빛은 흔들렸고 그의 그림자가 벽에 커다랗게 드리워졌다. 그가 칼을 높이 들며 다가왔다.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번뜩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고 날카로운 금속이 내 뒤 벽에 꽂히며 찰컥 소리가 울렸다. 잡히면 끝이야. 머릿속에 그 말만 맴돌았다. 나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달려갔다. 삐걱대는 나무 계단이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절뚝거리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넌 이미 알고 말았잖아. 나는 앞문으로 뛰쳐나가려다 잠긴 문에 막혔다. 몸을 돌려 창문으로 달려가 유리창을 팔꿈치로 힘껏 쳤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구르며 팔이 찢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어둠 속 숲으로 달렸다. 발밑에서 낙엽이 터지는 소리가 폭발처럼 크게 울렸다. 뒤에서 그의 고함이 들려왔다. 돌아와. 여기서 나가면 넌 끝장이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달렸다. 마침내 숲 끝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거기엔 사람들이 있었다. 도와주세요.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순간 남자의 발소리가 멈췄다. 숲속에 가라앉는 정적.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수년 전 실종된 아이들이었다. 경찰은 곧장 수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폐가로 향한 수사팀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인형도 사진도 남자의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당신 꿈꾼 거 아니에요? 일기장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요. 형사의 말에 나는 몸서리쳤다. 내 손에 쥔 일기장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페이지 몇 장은 누군가 뜯어낸 듯 찢겨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절뚝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내 방 창문을 가리켰다. 심장이 얼어붙었다.